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양생주라는 그 소제목이 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 4편 중에서 4편이 7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하는 그 양생주 편이 가장 양이 적어요. 6개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그 중에서도 제가 워낙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주 정말 장자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몇 개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만한 내용이 오늘 그 양생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못 다루더라도 이거를 좀 자세하게 다루면은 그 장자의 사상과 더불어서 저희 마음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순서를 바꿔서 앞에서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몇 번째 단락이냐면 3번째. 이 김학주 씨가 쓰신 장자책의 102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쭉 이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좀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보시죠. 내용을 위하여 잠시 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이나 어깨를 기대는 곳이나 발로 밟는 곳이나 무릎으로 누르는 곳은 끄덕끄덕 살과 뼈가 떨어졌다. 그를 지나갈 때마다 설렁설렁 소리가 나는데 모두가 우물에 들어가졌다. 그의 동작은 쌍문의 친구와 같았으며 그 소리는 길게 들어갔다. 눈에 말하였다. 끝났다. 제주가 이런 지게에 빠지게 살았다. 백전의 칼을 넣고 대답하였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로서 제주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살주면 우리는 겉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만나 수가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를 넣어서 저는 손을 해야지 우리는 해야지 감각이 저를 멈추고 정신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따라서 큰 품을 쪼개고 큰 꿈을 따라 살을 칩니다. 소리 전에 구조에 따라 하늘을 쓰고 지나 주신 관계를 따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녀 큰 뼈에 있었습니다. 그런 뼈는 일마다 털을 걷는데 예. 일단 그냥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소를 떠올리면서 이 장면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백정, 그 소를 잡는 직업을 가진 그분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 한 백정이
소를 잡는, 여기서 잡는다는 건 이렇게 칼로 해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낙 능수능란하게 잡아가지고 아주 그게 마치 춤추는 것 같고 리듬이 탁탁 맞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문혜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묻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경지에 오르는 거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뼈를 건드리지도 않고 살을 자르지도 않는 경지까지 가서 19년 동안 칼을 갈지 않고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놀라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과 아주 대단히 뭐랄까 흡사한 아주 제대로 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양이 많은데 조금씩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백정이 문혜왕을 위하여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드실 소를 잡는 모양이에요. 그의 손이 닿는 곳이나 어깨를 기대는 곳이나 발로 밟는 곳이나 무릎으로 누르는 곳은 푸덕푸덕 살과 뼈가 떨어졌다. 칼이 지나갈 때마다 설렁설렁 소리가 나는데 모두가 음률에 들어맞았다. 그의 동작은 상림의 춤과 같았으며 그 절도는 경수의 절주에 들어맞았다. 소를 잡는 그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옆에 이 강의에 소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소를 이미지를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갖고 나왔어요. 사실 이거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소 해부도 같은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안에 뼈도 있고 이렇게 근육들도 있고 내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를 남김없이 모든 부위별로 다 먹는답니다. 그냥 머리서부터 꼬리 끝까지 먹지 않는 부분이 없대요. 그냥 발도 먹고 그리고 보면 뭐 특수 부위라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내장서부터 그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 보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걸 안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가지고 그런 부위를 이제 먹고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그러다가 점점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부위를 먹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옆에는 보니까 깨알같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뽑은 건데 그 부위들 이름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를 잡는다는 표현을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오늘 하는 그 공부할 내용의 제목이 이제 양생주인데 양생 삶이나 생명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생명이나 삶을 기르는 그 주인이라고 해도 되고 삶의 주인이 되는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 것 양생 삶의 생명의 어떤 근원을 길러주는 그 어떤 그 근원적인 그 주인
그 뭔가 그 무엇 이렇게 진리 이렇게 보면 어쩔까 싶어요. 지금 그 소를 잡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풀 해자를 써가지고 해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해체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무슨 한자에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이 우자를 빼도 해자만 봐도 여기 소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 뿔 각자 아니에요. 이 뿔각. 이건 소 우자고 이건 뭐예요? 칼도자죠.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소를 해체하는 이렇게 그 분해하는 그런 것이 아예 그 해자에 이미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요 뒤에 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다 오늘 하는 거를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소우자 대신에 이 해탈, 탈자, 이 벗어버린다 이제 이런 뜻이 있죠. 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구속스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해탈인데 이것도 이제 육달월변에 이렇게 해서 벗어 던진다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해우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그 해탈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무슨 수박 같은 거를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참외나 사과 같은 거를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 애들한테 맡기면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저러다가 과일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다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른들이 칼을 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른들도 만약에 이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해체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이 그냥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하지 못하면 힘들죠. 근데 이분이 이 백정이 여기 지금 손이 닿는 곳이나 어깨를 기대고 발로 밟고 이러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발로 밟기도 하고 막 어깨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셨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 푸주간 같은 데 가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칼을 놀릴까 할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이 춤추는 것 같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해체가 되니까 문혜양이 묻습니다. 재주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한 경지에 올랐답니다. 한 경지에. 이분이 그냥 보통 칼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경지에 올랐다. 어떤 차원 높은 차원 높은 곳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로서 재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양이 어떻게 물었냐면 당신의 재주가 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도 얘기를 문혜양이 한 게 아니라 이 백정이 한 거예요. 저는 도로서 이 재주를 능가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범상치 않은 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소였다. 온통 소였다.
근데 두 번째는 또 3년째가 지나니까 완전한 소가 보이는 일이 없어졌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지 눈으로 소를 보지 않는다. 감각의 작용은 멈춰버리고 정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도인이라고 하면은 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활을 떠나서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백정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봐서 아무리 소를 잡아도 피도 날 것이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그러는데 이 백정이 지금 사실은 도를 구하는 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지금 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 이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라는 분이 이 예화를 들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최정품 교수한테 칼을 하나 주고 여기 그 소가 한 1톤 넘죠? 뭐 몇백 킬로 됩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소를, 죽은 소를 갖다 놓고 이 소를 좀 어떻게 잡아서 뭐 안심 따로 해놓고 뭐 있나요? 갈비, 뭐 족발, 뭐 해가지고 다 해체를 해달라고 저한테 하면, 야,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안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큰 덩어리 몇 개 자르다가 오늘 밤이 다 지나가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어떤 단계냐면 소만 보이는 거예요. 소만 보인다. 저는 그 마음 공부를 비교를 하자면 이게 소가 한 경계 아니냐. 어떤 일이나 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내 마음을 뭔가 요란하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거나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 한 경계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소를 어떻게 부위별로 다 이거를 해체를 할까라고 이 경계를 딱 만나면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맨 처음에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이더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까지 가니까 이제 소를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대하게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를 경계로 해석하는 거는 아마 그냥 원불교 교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 공부하고 대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마음 공부를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해하는 거니까 장자님이 이제 제 해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어떤 일이 닥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그 경계가 크게
느껴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을 눈에다 갖다 대면 어때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계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경계를 당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가만히 하기 시작하고 정신 차려서 하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꼭 그렇게 못 풀어나갈 경계는 아니구나 하고 여유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풀어가면 되는구나라고 경계와 나를 다 제대로 좀 깊이 그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천리를 따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진리를 따라서 큰 구멍에다가 칼을 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견성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보면 힘줄이나 질긴 근육에 부닥뜨리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갈비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뭐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이 갈비 사이에 근육과 피부와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소가 있는데 여기 갈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비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고 근데 칼질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만약에 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려고 한다. 오늘 저녁에 자를 수 있겠습니까? 톱을 가지고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당연히 이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칼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다 하겠죠. 이 사이에다가. 이 어떤 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이. 그러니까, 이게 통나무예요? 이 통나무. 이 도끼질 하죠, 도끼질. 도끼질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이게 도끼가 빗나가가지고, 삐뚤빼뚤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장작이 튀기도 하고, 도끼가 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도끼질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힘 안 들이고 여기 정 가운데를 톡톡 치면 이게 마른 장작은 어때요? 그냥 쉽게 쪼개집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무를 옆으로 놓고 이거를 도끼질을 한다. 이거 한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는 힘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그 일에는 어떤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천리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사만리에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따라서 칼질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장에다가 제 맘대로 한번 그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심도. 이게 지금 물질적인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 마음 공부하는 자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다리 하나를 자르는 데는 뭐예요? 보통 사람은 이 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잘못하면 뭐예요?
이 큰 앞다리를 이루는 그 근육이나 뼈를 자르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 그 꿩을 잡아와가지고 꿩 손질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배부터 가르질 않더라고요. 등을 갈라가지고 그 해체를 하는데 피 한 방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는 이런 이치가 있는 거죠. 지금 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천만 경계에 우리가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할 때 과연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대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계가 닥치는데 경계를 어떻게 내가 경계를 맞이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칼이 힘줄을 자르고 뼈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칼이 상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일도 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훌륭한 백정은 1년마다 칼을 바꾸는데 이 근육을 자꾸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돼요? 한 1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 칼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푸주간에 가서 보면 한 번 자르고 계속 가시더라고. 그쵸? 이렇게 긴 데다가 이렇게 쓱쓱쓱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숫돌에다가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백정들은 훌륭한 백정은 1년에 한 번, 보통 백정들은 1년에 12번, 달마다 칼을 바꾼다. 그런데 지금 이 백정은 뭐예요? 몇 년 됐다고요? 19년. 거의 20년 동안 칼을 갈지 않고 그냥 그 칼 그대로 칼이 닳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칼이 닳지 않아요. 그럼 이쪽으로 보면 뭐예요? 마음을 아무리 써도 경계를 닥쳐서 아무리 써도 마음이 닳지 않습니다. 마음이 닳지 않는다. 용심하되 마음을 쓰되 이거 용도겠죠. 뭐 없는 문자를 만든다면.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재밌다. 소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수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를 잡았는데 칼을 갈 필요가 없었다. 제가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대화를 한 1시간 했더니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도 더 즐겁고 그 사람하고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또 샘솟고 기운도 통하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한 30분 얘기했더니 기진맥진 돼가지고 야, 제발 좀 이 대화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대화를 1시간 동안 했더니 막 몸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래요? 그 1시간 동안 그 말한 단어 수를 보면 앞에 수다 떨 때 더 많은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뒤쪽이 힘들고 앞에는 힘이 솟냐고요. 이 소를 잡는 것과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쓰는데도 그것이 어떤 길을 못 찾고 아까 그 뼈를 막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그런 식의 대화, 그런 식의 마음 씀씀이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고 참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진이 되고 그런 거죠. 왜? 그 어떤 그 천리, 그 리듬, 그 이치를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들이 그 리듬을 타듯이 그 길을 잘, 이게 도를 잘 따르면은 그 반대로 아주 자연스럽고 마음이 지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소의 뼈마디엔 틈이 있는데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곳에 넣기 때문에 휑하니 칼날을 움직이는데 언제나 반드시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나도 칼날은 새로 숫돌에 갈아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칼로 자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은 칼의 이빨이 나가겠죠. 그리고 칼이 닳겠죠. 그런데 이런데 뭐예요? 틈이 있다 이거예요. 틈이 있고 칼을 이렇게 보니까 넓적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게 부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이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또 뭔가를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이거를 큰 틈, 구멍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한자는 어려워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불교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여기 뭐예요? 이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야, 여기를 막 칼질을 하고 막 안 돼요. 이게 뭐 칼이 부러졌어요. 뭐 이러고 하다 뭐 이거 뼈 자르다가 내 손이 다쳤어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 왜 거기를 자르냐. 그냥 여기로 칼을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사, 만리,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공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 경계도 공하고 잘 보면 공한 거예요. 그게 어떤 불변의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보면 사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깊이 보면 공한 것이고 내 마음도 공하고 변화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마치 이렇게 돌덩어리들끼리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허공 같은 것들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공과 공을 합치니 뭐예요? 공이죠. 대질리고 상처 주고 피 흘리고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잘 보면. 그러니까 천만경계를 당해서 내가 심신작용을 할 때 저 경계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이 마음 칼날은 다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언제나 반드시 여유가 있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거는 한자로 한번 써드릴게요. 언제나 여유가 있다.
이 유는 이게 놀이한다는 그 소요유 할 때도 했지만 이렇게 거닐고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는 그 이게 거닌다는 뜻이죠. 예, 여행하고 이 칼날을 그렇게 그냥 잘 놀리면 잘 이렇게 놀리면 필유여지 여유가 있다. 반드시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마음을 쓰는데 이 반성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분주하고 상대방이 참 답답한 인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막 이렇게 남 탓을 하고 경계 탓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여유가 없다면 이 칼날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대목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뼈와 살이 엉긴 곳을 만날 때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소를 이렇게 보면요. 소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데까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여기를 쭉 다니지만 한 군데도 칼이 베는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억지로 칼로 자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쓴 거예요. 닳질 않아. 왜? 그 구멍으로 칼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 잘못했네? 그럼 뭐예요? 상대방 마음을 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서로 자연스럽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하다는 게 뭐예요? 결론도 잘 나고 하면 뭐예요? 그 마음의 결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도 내 마음도 그야말로 공하고 자연스럽고 천리를 따르고 그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다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복잡한 소에 보이지 않는 속속들이까지를 다 알고 있고 칼이 가야 될 길을 아는 겁니다. 도를 통한 거예요. 도를 통한 겁니다. 그 길만 다니기 때문에 칼이 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를 눈을 감고도 환하게 알지만 막상 또 소를 갖다 놓고 해체를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 수천 마리 잡았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눈 감고도 해요. 일도 아니에요. 예?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를 통해 놓고도 뭐예요? 비록 그렇다 뼈와 살이 엉긴 곳을 만날 때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그 마음 공부 불교적인 그 비유로 이제 좀 대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다 해서 아는 것이 이제 뭐 제가 그냥 갖다 붙입니다. 견성이라면 깨달음이라면 그래도 소를 만날 때마다 뭐예요? 조심하고 또 뼈에 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은 방심하면 어때요? 아무리 도를 통했어도 옆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깜빡하면. 예? 길을 아는 거는 견성이라면
실제로 심신작용을 하는 거는 성불의 소식이다. 뭐예요? 이 대목으로 계속 노력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경계를 하면서 눈은 그것을 주목하고 동작을 늦추며 칼을 매우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이 일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한다 이렇게 그 경솔한 태도, 자만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늘 그 일은 새롭고 또 경계도 새롭기 때문에 늘 마음을 조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뼈와 살이 후두둑 떨어져서 흙이 땅 위에 쏟아지듯 쌓여집니다. 여기 어떤 대목이 나면 그러면 칼을 들고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만족스러운 기분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수가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소를 하나 해체하는데 뭐 한 10시간 걸렸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수 같은 분은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런다면 한 번도 칼이 근육을 자르거나 그 뼈를 다치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빈 곳을 쭉 다니면서 발라내는 거죠. 해체를 하는 건데 다 끝나면 참 그 만족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백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넓혀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이치에 맞게 잘 해결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고 마음이 서로 다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잘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그게 법열이라고 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밟아야 될 길을 제대로 밟았을 때 그 도를 밟았을 때 덕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도를 밟았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맨 끝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리고는 칼을 닦아 잘 간수해 둡니다. 제가 그 검도 하시는 분들을 좀 알거든요. 저도 조금 해봤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연습을 뭘로 하냐면 목검으로 해요. 목검으로. 그 나무로 된 목검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그 고수가 되면 진검이라고 진검. 쇠로 된. 이때는 뭐예요? 이 사이에 이제 가검이라고 거짓 가짜 써가지고 가검. 쇠로 만들긴 했는데 날이 없어요. 설사 조금 몸에 닿아도 다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고수가 되면 진검을 써요. 그때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그 연습할 때 그 대나무 같은 거를 베죠. 예. 칼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잘 닦습니다. 잘 닦은 다음에 살짝 거기 칠하는 기름까지 칠해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집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요. 그 검도 사범님들 이런 분들은 그 검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질 않고 간수를 하지 않습니다. 잘 간수를 하는데 자,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백정이 칼을 쓰고 난 다음에 칼을 잘 닦아서 잘 보관을 해둔다.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쓴다고요?
아까 여기도 그랬죠. 저희들은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썼으면 우리 용신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 사용법. 마음 사용법을 쓰는데 배우는 건데 마음을 썼으면 칼을 잘 닦아서 기름칠 해두듯이 마음도 잘 간수를 해야 되겠죠. 뭐 어디다가 마음을 놔둬야 됩니까? 마음을 썼어요. 어떻게 써요? 뭐 칭찬도 하고 또 화도 내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막 복잡한 일을 당해서 짜증도 내고 하루 종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계속 썼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일 이 칼이 녹쓰는 것과 같이 마음도 오래 못 쓰는 겁니다. 마음도 닳아버리고 아까 칼이 어때요? 칼이 뼈를 막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런 데가 칼 이빨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칼 이빨이 닳잖아요. 닳고 이빨이 나가고 마음도 꼭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조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정말 그 싱싱하고 푸릇푸릇하고 그냥 온전한 그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고 이렇게 원래 그 마음,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그냥 녹슬고 이빨이 부러지고 휘어지고 막 이런 칼을 막 고장난 기계 같은 아주 메마른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메마른 느낌이 나는 사막 같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다 그 비유하자면 뭐 너무너무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는 뭐냐면 마음을 썼으면 쓸 때 잘 써야 되고 쓰고 나서 잘 기름칠 해둬서 간수를 해야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정신수양 공부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늘 그래야 되지만 하루 일과를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을 이렇게 썼으면 어때요? 온갖 경계를 당해서 뭐 손주 만나면 손주한테 또 해줘야 되고 아들내미 며느리 만나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뭐 직장에 나가면 또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이 엄청난 경계 속에서 마음을 다 쓰는데 쓰고 나서는 잘 그러니까 밤에는 일하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원래 그 원정무별한 마음을 쉴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잘 넣어야 되겠죠. 이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칼을 닦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도 빼고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문해왕이 훌륭하다. 나는 백정의 말을 듣고서 삶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양생주를 터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내가 행동을 심신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이 훌륭한 백정과 같이 처리한다면 뭐예요? 일의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저보고 이 소를 한 마리 잡으라고 그러면요. 상품성이 아마 제로일 겁니다. 막 이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니까 어떤 건 버려야 되고 팔 수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부위별로 이게 따로따로 잘 하니까 결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일도 그렇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백정과 같이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또 칼이 좀 이가 나가기도 하고 이제 뭐 숫돌에 갈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을 살아도 도라는 것이 있냐 없냐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 마음도 잘 보고 이 경계의 본질도 깊이 꿰뚫어 봐야 된다. 이거 어때요? 겉을 보면 이 소지만 깊이 보면 이 소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일도 그래요. 일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생각해. 근데 일을 깊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더 깊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복잡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아는 거예요. 견성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말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길을 따라서 칼이 가듯이 도를 따라서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조심조심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로 따지자면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아까 다 하고 나서 뭐예요? 둘러보고 참 좋다 이렇게 했다고 했죠. 우리 공부를 보면 경계를 지낸 다음에 반드시 대조해야 됩니다. 대조해야 돼요. 그리고 다 마음을 쓰고 난 다음에는 칼을 잘 간직하듯이 마음 간수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잘 갈려진 아주 그 푸른 기운이 감도는 예리한 그런 칼처럼 마음도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견성을 하면 어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이거를 아는 겉껍데기를 아는 게 아니라 속을 아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까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비유하시기를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그랬어요. 목수가 이게 재단을 하려면 먹줄을 튀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사만리에 대해서 절도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다음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